나라가 가고 이렇게 같이 가도 되는 겁니까? 이런 걸 보면서 국민들은 불안을 느끼고 또 불신을 느끼고 불만을 느끼고 그래서 이 산불 외교라고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뭐 이걸 포함해서 지금 미국과 뭐 여러 가지로 괜찮다고는 하지만 많은 우려들이 있고 일본하고도 지금 뭐 폐기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속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다시 재협상을 한다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 오염구역 그냥 뭉개는 것도 아니고 지금 거기 관계도 그렇고 중국하고 러시아 관계도 뭐 사실 그 방문하셨을 때게 참 혼밥이라든가 국민이라든가 기저초통하게 만드는 이러한 일들을 보면은 사실 굉장히 겉으로는 우리 외교가 금년에 화려했던 것 같아도 남북 문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외교는 외화 내빈 아까 산불 불안하고 불신하고 불만 같은 이런 외교감을 줘요. 이렇게 그 국민들이 봐도 노선이 틀리게 가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기 위원장님 이러고만 이 부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우선 아까 그 노선이 우리 저 남북 중로 하고 미국을 포함한 그 밖에 나라하고 이렇게 그 대북 제재 완화하고 그다음에 그 저기 북한의 비핵화가 이렇게 노선이 틀리고 방향 지향점이 틀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국민들한테 시원하게 설명드려 주십시오. 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부분의 그 앞에 그 전제 부분은 누락한 제 신문에 근데 우리나라 언론들이 잘못됐네요. 그건 그 전제 부분은 제대로 부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러면 대통령의 방점은 앞에 부분입니까 뒤에 부분입니까? 예, 말씀 전체가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방점이 그래도 완전히 틀린 내용이잖아요. 예, 그 제재 비핵화가 정말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진전이 된 상황에서는 비핵화를 더욱 추동하기 위해서 제재 완화를 논의할 수 그러면 있다. 대통령 말씀은 비핵화의 방점이네요. 뭐 정부로서는 하여튼 비핵화와 이 모든 그 남북 대화라든가 또 북미 대화 이런 것을 다 선순환적으로 상호 추동하면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그게 개별적으로 뭐 매일매일 속도가 같이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 경우에 따라서는 한쪽이 또 뒤쪽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 수 있겠지만 같은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 또 그렇게 계속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제가 또 아까 뵀어. 예. 아이고 이게 다 돈이라고 수고가 많으시다. 우리가 열심히 하는 중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혁 의원님 질의 순서이시나 금일 오후 3시에 출석 요구한 일반인과 피고인이 지금 현재 장시간 대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반 증인과 피고인에 대해 실시하고 다음 질의를 계속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서 잠시 국정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우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 또 공직자 여러분들 신문 시간 동안에는 퇴장하기도 좋겠습니다. 국정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그때 가족이 아니고 아니 봉수 어? 내용을 못 하겠네. 알고 있어요. 하고 앞으로 딱 맞춰. 큰건 치고 딱 맞춰. 대표님 오셨습니까? 역시 아까 자리가 없더라고. 이 자리를 잘 주려. 좋게 얘기해 주는데 왜
제일 열심히 우리 이인영 의원이 지금 윤병세 전 장관권에 제일 맹렬하게 시킨 대로 제일 열심히 하고 있는 어디 갔다 왔지? 화장실. 홍영표 대표께서 윤병세 조지라고 그래가지고 조지고 있는데 왜 나를 물어? 아니 내가 왔지. 따라서 아니 오늘 홍영표 대표님은 야당 의원님들한테 수고 한 박스씩 좀 주던데. 아니 뭐 인사 좀 하려고 왔더니 금방 챙겨. 그 다음부터 그냥 빈손으로 다니지 말고 먹어서 안 되면 서류 한 봉지 주시니까. 아, 네. 수고가 많아요. 네. 아, 그랬더니? 정말 우리 갔다 왔습니다. 그랬군요. 예. 옛날에 그랬군요. 반가워요. 아니 나하고 관계하고 양말이 결혼 몇 년 대답을 못했어. 아버지가 줄여준다든지 몇 년도에 아이씨가 짠다고. 근데 여기 저 신문 순서는 다시 정해야지. 그렇지. 잊지 말고. 네. 내가 이용국 의원한테 얘기했어요. 한 달 전에 이해를 했고. 이쪽 아니면. 내가 유수혁 선배님 때문에 소리를 못 듣는 제가 여기는 신청자마다 됐어요. 그래? 아니 그거 말고 지류 신문. 순서 이거 아는 사람 알아야 되잖아. 그건 그럼 신청을 다시 받아야 되는. 아 그래? 가만히 있어.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차피 거기를 그렇지. 그래 손 들어가지고 하겠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반 증인으로는 김영문 관세청장, 참고인으로는 김명준 영화감독, 최영익 교수, 최영훈 관세청 통관기획과 사무관, 최봉태 대한변협 일제피해자 인권특위위원장, 양금석 강제동원 근로정신대 피해자, 신성대 도서출판 동문선 대표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국정감사에 출석하여 주신 일반 증인과 참고인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일반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신문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7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준수해 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증인
선서 순서입니다. 증인이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거의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 법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방법은 김영문 증인 다른 데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증인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영문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외교통상공유위원회에서 정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정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이정의 발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26일 정인 김영문. 예, 그러면은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정현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대 선고해 주십시오. 몇 시간 내야? 참네. 관한 부분 참고인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죠? 네, 신성대입니다. 33년 동안 고속출판 동문서를 운영하면서 인문사회학 전문서적 약 700종을 냈습니다. 근자의 품격 경영과 글로벌 매너에 관한 책을 펴내서 직접 학교와 기업체를 대상으로 교육 강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동문선 출판사 대표이시고 제가 그 품격 경영이라는 책을 읽고 솔직히 말해서 공인으로서 평상시 제 기초 이 매너가 정말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좀 많이 느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 품격 경영이라는 책을 보면서 참 많은 부끄러움을 느끼고 해서 이 부분은 특히 나라를 대신해서 외국에서 많은 사람들을 접하는 외교관들을 포함한 공인들이 한 번 정도는 공석상에서 좀 한번 참고를 해봐야 되겠다 하는 것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오늘 참고인으로 제가 이렇게 좀 초청을 했습니다. 준비한 자료가 있으시죠? 네,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가 정상회담을 보면은 대체로 권위를 중시하는 지도자들이 저렇게 팔 다리를 좀 벌립니다. 그러면 본인은 상대방은 물론 그 나라 국민들도 기분이 좀 못잡겠죠. 네, 그 다음에 소파 대담 전경 모델입니다. 자, 상대방 쪽으로 다가앉아야 되고, 자, 상체를 틀어서 팔을 올리고 또 눈을 맞춘 상태에서 대화를 나눕니다. 자,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우리 지도자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구나 하고 안심을 하죠. 근데 우리 모습은 어떨까요? 적벌남에다가 고개만 살짝 돌리는 모양이 별로 안 좋습니다. 또 심지어 아랫배까지 내밀고 또 여성들 앞에서 적벌남 보기 안 좋습니다. 자,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보통 상대방, 특히 외국인, 서양인 앞에서는 눈을 제대로 못 마주칩니다. 눈을 안 보고 이야기하면 상대방이 신뢰를 안 합니다. 네, 아쉽게도 북한동포 앞에서도 눈을 제대로 못 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손님을 안내할 적에도 눈을 못 봅니다. 자, 상대방을 주시한 상태에서 안내하는 게 전격입니다. 자, 악수는 더 문제가 많죠. 자, 당시 저분만 꼭꼭 악수를 했습니다. 자, 악수는 서양에서 들어온 인사법이지만 한국에 와서 많이 변질됐습니다. 우리는 악수와 절을 동시에 하는 바람에 외국인들과 악수할 적엔 본의 아니게 이렇게 어색한 모양을 연출합니다. 2015년 우리 박경훈 총장님 일본 왕세자 부부 예방할 때 문 밖에서 절을 하고 들어가셨습니다.
일본 언론에만 소개돼서 다행입니다. 자, 절과 악수를 우리가 분리해야 됩니다. 악수는 바른 자세에서 눈 보고 악수를 합니다. 네, 중국인들도 그렇게 합니다. 자, 악수는 인격의 학연입니다. 격언이 없습니다. 자, 당당하게. 네. 요즘 평화의 상징으로 초록색 넥타이를 자주 매시는 분들이 계신데 글로벌 시각에서 보면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초록색 넥타이는 영연방 국가들이 3월 17일 성패드레데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맵니다. 평화는 하늘색이죠. 자, 우리 반갑동 대단합니다. 넥타이가 밝았습니다. 네, 베트남 국기색과 잘 매칭됩니다. 자, 은혜의 우리 장관 중국 방문 모습입니다. 적벌남의 황금색 넥타이, 저 중국분 속으로 불쾌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인들은 황금색을 좋아하긴 하지만 황금색은 황제의 색이어서 금기색입니다. 중국 지식인들 절대 저런 넥타이 안 맵니다. 문명사에서 인격은 동격입니다. 화동에서 꽃을 받을 적에는 무조건 무릎 꿇고 눈 높이 맞춰야 됩니다. 자, 이분 같은 도 마찬가지죠. 네, 굽히는 것보다는 차라리 훨씬 멋있습니다. 네, 눈 높이 비문. 네, 우리 장관님 위문 눈 높이 잘 하셨습니다. 자, 주먹쥐고 기념사진. 외국인들의 오해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서양 신사분 자기 주동의식이 강해서 사진사가 시킨다고 따라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주먹질 원조 북한입니다. 근데 정작 북한에서는 주먹쥐고 기념 촬영 안 합니다. 자, 사태질 국회에서 자주 하죠. 손가락과 손바닥 어느 분이 더 신사일까요? 문명과 절을 구분 못하다 보면 또 저렇게 이상한 사진 나옵니다. 네, 고개만 숙이고 두 손 모으고 모자 벗고. 네. 그리고 추모 갈 적에 반드시 빈손으로 가지 마시고 꽃을 들고 가시는 게 훨씬 좋은 이미지를 남깁니다. 네, 저렇게. 네, 일부러 어쩌다 찍힌 무매너 사진만 올라온 건 아닙니다. 당연히 저분만들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청와대를 비롯해서 각 기관의 홈페이지, 여러분의 트위터에 올라있는 사진들 격이 너무 떨어집니다. 매너는 자원입니다. 기술이나 디자인과 마찬가지로 경쟁력 떨어지면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흔히 지금 현대사회는 이미지의 시대라고 합니다. 정치는 두말할 나위도 없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사실은 딱 제 모습이었었습니다. 제가 항상 저런 실수들을 많이 해왔었는데 저걸 보고 굉장히 많이 부끄러움을 느꼈거든요. 이번에 6개 나라 해외 국감을 갔었었는데 6명의 국회의원님들이 가셨습니다. 그러면 그쪽의 외교관들이 이제 전부 우리를 환영하면서 이제 악수를 나눕니다. 거의 모든 외교관들이 저하고 악수를 해서 눈은 그 다음 의원들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격려를 해주고 싶어도 아주 따뜻한 눈으로 그 사람들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 외교관들은 저 말고 그 다음 사람을 쳐다봅니다. 얼마나 불쾌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기분까지 드냐면 질문하고 앉아 있으면서도 아까 느꼈던 그 불쾌감이 계속 갑니다. 저는 외국에 나가서 어떤 수주 사업을 한다든지 국익을 위해서 어떤 협상을 나가든지 할 때에 기본적인 그런 매너를, 기초적인 매너를 지켰을 때와 지키지 않았을 때 성과까지도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이걸 한번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얘기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기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준 의원입니다. 김영문 관세청장 질문하겠습니다. 관세청장이 지난번에 8월 14일 미국의 소리하고 인터뷰할 때 북한산 석탄 발입 사건에 대해서 수사 인력을 좀 더 투입했으면은 사건이 좀 더 잘 처리할 수 있었겠다라고 이렇게 소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이제 지난해 4월에 농서발전이 먼저 북한산 선박이 들어온 것 같다고 신고를 해가지고 문제가 처음에 시작이 된 겁니다. 작년 4월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을
경찰이 먼저 내사를 했고 그 다음에 관세청으로 수사를 했는데 따로 같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고 예, 관세청이 먼저 해서 그런 것만 얘기하세요. 그래서 이것을 작년 이제 작년 10월에 문재인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이제 양기관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찰하고 관세청에서. 그래서 작년 10월에 안보실에서 조정을 해서 관세청에서 수사하는 걸로 결론이 났죠. 그거는 다른 결론이 났다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요. 그러니까 자, 관세청장 예. 작년 7월에 취임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수사권을 조정해서 관세청에서 이 사건을 담당하기로 한 건 맞습니까? 전혀 다른 이야기고요. 뭐가 달라요? 지금 동서발전권 4월 동서발전권하고 10월 달에서 저희들 관계국에서 정보를 제공받아가 수사하는 사건하고 완전히 다른 별개의 사건입니다. 자, 별개의 사건이라 하더라도 이게 두 가지가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관세법상으로는 이제 허위 신고를 해서 물건을 도입한 관세법 위반 사건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은 이 통일부 장관에게 허가를 받지 않고 북한산 물건을 들여오는 경우에는 처벌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하나의 건에 대해서 성립하면 이 상상적 경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양기관이 이 수사권을 가져야 되는데 이거 조율을 해가지고 어쨌든 그 경찰은 수사를 못하게 하고 지금 관세청만 수사를 했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대정부실 할 때 그 국무총리가 이에 대해서 안보실에서 이렇게 조정을 해서 관세청에서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건 뭐 총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사실 좀 다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관세청에서 수사를 하기로 했던 것은 경찰과 상관없이 저희들 그 대북 제재 정보 받은 사건, 그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해경이 할 거냐, 관세청이 할 거냐의 문제에서 관세청이 하기로 했던 거예요. 좋습니다. 그럼 말씀을 하셨는데 해경이 하는 부분이 있고 관세청이 하는 부분이 있다. 아니요, 그때 그 사건은 누가 할 거냐, 그러니까 대북 제재 그 정보 받은 거를 누가 할 거냐의 문제에서 관세청이 하는 게 맞겠다라고 결정이 났던 거고요. 지금 아까 우리 동서발전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김용문 총장, 그 전에 서울지청 부장도 하고 그 법무법인 집행에서 변호사도 하셨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을 뭐 어떤 네, 취지는 알고 이해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거 주지 한 말고 사건에 이름만 대해서 얘기해. 어쨌든 상상적 경합으로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될 수도 있고 또 관세법 위반 사건이 될 수 있는데 그러면 한쪽은 관세청이고 한쪽은 경찰인데 경찰이 결국 수사를 못하게 한 것은 결과적으로는 남북 교류에 관한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수사를 못하게 된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거 하겠습니다. 못하게 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거는 아니 이 조정을 해서 국무총리가 답변을 했는데 왜 자꾸 엉뚱한소리를 합니까? 아니 국무총리님께서 사실 저희들이 드린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하셨을 건데요. 그 부분은 조금 자 어쨌든 답변을 정확하게 모르셨을 모르셨을 수도 수도 있고요. 자 진룡호에 대해서 내가 물어볼게요. 진룡호가 지금 문제가 된 게 작년 10월 27일 무연탄 4,500여 톤을 동해안에 방역을 해가지고 문제가 되어서 이것이 3개월 동안 통과를 못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은 성분 시험 성적서가 위조된 사실을 11월 1일 날 인지를 했고, 그렇죠? 예, 뭐 그렇죠. 그 다음에 이 관세청에서 이게 의심이 된다는 사유로 통관 보류 조치를 하고 그 조치 사유하고 그 사실을 관세사 사무실에 통보를 했고 관세사 사무실은 이것을 파주인 남동발실에 통보를 했습니다. 맞죠? 예,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인도될 무렵인 2018년 3월 올해 3월에는 남동발전이 이 수입 석탄에 대해서 발열량을 검사를 했는데 이 발열량 자체를 몇 가지 질문을 한 가지가 두 가지 빠뜨려가지고 이 간이분석서를 엉터리로 만들었습니다. 이 내용 알고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너무 놀라운 것은 자 올해 1월인가 2월에 그 피의자들에 대해서 이게 혐의가 있다고 해서 구속하겠다고 표시를 한 적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왜 대구지검에서 수사 지급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대구지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근데 그 처음에 저희들 정보를
대구 세관하고 서울 세관이 나누어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일단 병합해서 보자. 그리고 추가로 다른 사람들 더 수사를 펼치면 2월달에 구속 분실을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자 7월 26일인가 보면은 이 사건의 수사가 거의 이제 종결이 돼가지고 문재인 석탄이 거의 북한산 석탄이라고 확신을 하는 단계까지 갔었죠. 예, 저희들 판단은 그랬습니다. 그랬죠. 그다음 그럼 7월 말쯤이면 2월달에 구속 분신했고 7월달이면 북한 석탄임을 거의 확신을 한 단계까지 왔는데 8월 3일날 이 진룡호가 또다시 동향이 입항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에 따르면 2395호에 따르면 선박이 북한 석탄을 실어나는 선박이 우리나라에 오면 그 선박을 압류해야 되죠. 왜 안 했습니까? 그 당시 저희들이 곧 검찰 송치를 하려고 그랬고요. 저희들이 검찰에 송치하면서 최소한 검찰의 법률적인 판단을 받고 나서 처리를 하는 게 맞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보세요. 억류라는 것들은 나름대로 좀 중한 피해를 주는 거죠. 김정은 총장. 예.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통관에서 3개월이나 걸리고 그 이후에 피의자들을 구속하겠다고 통신을 2월달에 했고 조금 더 하겠습니다. 구속하겠다고 2월달에 통신을 했고 또 7월 말에 거의 확신을 해서 그 수사 그 보고를 의원실에 했는데 그 해당 선박이 8월 초에 4일날 들어와가지고 그 다른 그 석탄도 북한산 선박이라고 의심을 받아서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러시아 석탄이라고 3일 만에 발표를 했어요. 그때는 그렇죠? 예. 자 그리고 나서 이 선박이 원래 8월 8일 출항 예정인데 하루 땡겨가지고 8월 7일날 출항을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건 선박 그쪽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모를 수밖에 없지. 왜냐하면은 이 선박은 8월 4일 들어올 때 문제가 돼서 이번에 들어가면 압류될 가능성이 많은데 그에 대해서 조치가 없는데 불안한 가운데 빨리 하역을 하고 원래 8월 8일 출항 예정인데 8월 7일날 불이 났게 선사같이 도망간 겁니다. 그 사이에 자 그 다음에 나간 후 3일 후에 8월 10일날 뭘 했죠? 이분만 더 하겠습니다. 자, 8월 10일, 8월 10일날 관세청에서 수업 발표했죠. 총장이 앞에 있으니까 차장이었습니다. 자, 그 발표를 했는데, 자, 1년의 과정을 보면은 이게 뭔가 숨기고 있으면서 진룡호에게 시간을 줘서 출항하게 만든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네? 그렇게 안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습니까? 아니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그 억류라든 이거는 좀 강제 조치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확실한 그러니까 검찰이 곧 우리가 송치를 할 거니까 검찰이 송치를 해가지고 그 결론을 받아보고 하는 게 더 확실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했던 겁니다. 지금 7월 26일인가 그 다른 의원실에 보고를 해가지고 이 북한산으로 석탄이 최종 확인됐다고 지금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그러면 자, 이 선박이 작년 12월에 실코본 석탄이 북한산을 수사기로 밝혀졌고 확인까지 되었으면 이 선박이 8월 3일에 들어왔으면 압류 조치를 하도록 과기기관끼리 협의를 해서 실제 압류 조치 들어가야지.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의원님 그렇게 판단하는 건 충분히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저희들은 사실 송치를 하면서 나중에 정리가 되면 그때 조치를 취하려고 했던 거고 그래서 송치하고 나서 바로 그 조치를 취했습니다. 자, 최영훈 과장 선고 나오죠. 자, 최영훈 과장이 이 사건에 대해서 담당을 했었죠. 아니, 저는 통관 담당을 하고 있고요. 자, 통관기획과 과장이죠 지금. 통관기획 사무관. 그래서 자, 이 통관 보류 사실을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관이 있고 동해 세관이 있고 그 다음에 관세사 사무소가 한주 관세사 사무소고 또 그 다음에 그 하주가 남동발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로 말이 조금 다릅니다. 먼저 그 관세청 동해 세관에서는 이 사실을 관세 사무소에 통보를 해줬다고 그러고 관세 사무소도 이것을 받아서 자주한테 이 사실 알려줬다고 그러는데 남동발전에서 그 말을 듣지 못했다고 그러고 있어요. 어느 말이 맞습니까? 제가 한 거는 그때 의원실에서 그 통관부류 통보에 대한 자료가 있었고
저는 동해세관 담당자에게 통과무료 사실과 사유를 알려줬다고, 관세사 사무를 알려줬다고 얘기하고 있고, 저는 다시 관세사 사무소에 직접 제가 전화해서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그러니까 동해세관 담당자 얘기하고, 또 한주 관세관 담당 과장하고, 그 사실 일치했기 때문에 제가 의원실에 보고를 해서, 제가 어떤 사실 통보했어요, 안 했어요? 관세 사무소한테 동해세관에서 통보한 걸로 알고 자, 있는데, 관세 사무소에서는 그 남동발전에 통보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 당시 제가 통화할 때는 했다고 들었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자, 그 다음에 김용모 관세청장. 자, 이번 사건에 대해서 이 석탄이 들어왔을 때 그 현금 지급이라는 게 없었다고 지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수사 결과 노서단 차장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수수료로 한 거기 때문에 그 현금 지급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보통 국제 거래에 있어서는 키키 텔레그래피 트랜스포 전신한 거래를 하든지 아니면 시험장 거래를 하든지 종적으로는 그 금전이 왔다 갔다 해야 맞습니다. 근데 지금 유례 없이 저도 국제 거래소에서 오래 했지만은 유례 없이 수수료 방식으로 해서 그 현금 지급을 일체 없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나온 이야기는 이 현금이 일부 지급될 수도 있다라고 피의자가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피의자는? 그렇게 저희들도 수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예. 그러면 처음에 8월 10일 날 발표할 때 현금 지급은 없었다고 하면서 수수료만 의뢰했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식적으로, 자, 경청장도 이 검사도 오래 하시고 지금 법무부에서 이런 걸 담당하셨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국제거래에 있어서 수수료 같은 공거래에 한 2에서 5% 정도 수수료를 한다고 그러면은 5,000톤 거래를 하면 그게 만일에 20배에서 50배 한다면 몇만 톤의 거래를 해야 됩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서야 금융 거래가 있었을 거라고 하면서 기자들 이야기를 수사하는 거 아닙니까? 부실 수사 아니에요, 이게. 제가 그쪽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사실 보도자료는 그렇게 나갔던 게 맞고요. 제가 이제 국회에서 계속 답변을 드리면서 제가 드렸던 말은 뭐냐면 저희들이 외환정보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세청 내에서. 관세청 외환정보 시스템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그 당시에 수입자가 있고 수출자가 있는데 수출자한테 돈이 간 사실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걸 저희들 외환정보 시스템에 의하면 돈이 간 게 없더라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러니까 왜 이러냐, 돈이 안 갔냐고 하니까 피의자들이 자기들이 중개수수료적으로 받았던 거다. 그리고 일부는 안 간 것도 있다. 이렇게 말해서 그 사실을 말씀드렸고, 지금 현재 수사 진행되는 것뿐만. 자, 그래서 관세청장이 지난 8월 14일 미국에서 우리 VOA에 인터뷰할 때 처음부터 좀 더 유능한 인력에게 이 사건을 맡겼더라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었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 그게 그 뜻 아니에요. 결과가 달라지기보다는 일단 좀 더 신속하게, 더 정확하게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정확하다는 건 결과가 달라진다 소리고, 현금 지급이 없는 상태에서 입금 거래가 있었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맞지?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세청장님, 그냥 석탄 수입과 관련해서 그냥 좀 간단하게 좀 이게 제재를 느슨하게 한 사건입니까? 아니면 석탄 거래 과정에서 불법적인 이런 그 거래가 있었고 말하자면 범죄와 관련한 겁니다. 그냥 범죄와 관련된 거고 저희들은 첩보를 받아서 열심히 수사를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여쭤보려고 했던 분은 최영익 교수님인데요. 참고인으로 나오셨는데, 우리 정부가 그동안에 이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일본의 혐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안도 확보해 왔고, 그런데 그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 말씀 주시고, 또 그동안 우리 교민들이 겪었던 피해 이런 것들이 쭉 파악돼 계실 텐데요.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도 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혐한으로 인한 한국인 피해 현상들에 대해서 추가로 국회나 정부 차원에서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한신대학 최영익입니다. 사실 제가 그 일본
정치 문제나 이런 데 정치가 안 돼서 혐오한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는 아마도 그 위원실에서 제공한 그 여러 가지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고, 근데 이제 뭐 사실 지금 뭐 미국의 뭐 정벽 설치라든지 그리고 대표적인 국가인 스웨덴이나 지금 독일에서도 뭐 우익 운동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문제가 정도의 차이지 심각하게 뭐 늘어났다 안 늘어났다 뭐 이거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제가 판단할 때는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양상에 조금은 특이한 사항이 있는데, 그 특이한 사항은 제 생각에는 그 아베 총리가 이제 집권하게 된 시절부터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우호적인 그 내국인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공격이 가중되고 있다. 이전까지 이제 부계자들, 가령 우리 동포들이라든지 제일조선인들을 중심으로 뭐 헤이트 스피치라든지 뭐 린치 일보 직전의 상황이 도달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게 이제 심각해질 수 있는 게 일본 총리를 역임했던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가, 제가 공교롭게 그때 일본에 있었거든요. 일본에 있었는데 2015년도 10월 달에 로타리에서 그 우익 세력들이 차로 갈아먹고 테러 일보 직전까지 간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그 내용 중에 그게 이제 일본 방송에 생중계가 되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그때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가 우리나라에서 과거사 사죄를 했었거든요. 그 사죄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한테도 무릎 꿇어라, 너 왜 그런 식으로 했느냐, 이런 식의 상황이 이제 벌어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지금은 일본에서 그 부계자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우호적인 이 하토야마 유키오 같은 분들에게도 이제 이런 문제가 가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짓된 정보들이 막 넘쳐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령 하토야마 총리가 어머니가 제일 조선인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하토야마 총리의 어머니는 그 세계 최고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브리지스톤이라는 타이어의 상속녀거든요. 근데 이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이런 문제가 이제 양산되고 있고, 그리고 이런 문제가 또 중요한 게 지나다 보면은 그 제일 조선인들에 대한 굉장히 공격이 가중되고 있는 양상으로 번질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고교 무상화 정책에서 이제 제외시켰다든가 이런 걸 얼마 전에 그 각계학원을 폭로한 일본 차관께서 이게 관제 헤이트라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냈어요. 지금까지는 사적으로 벌어지는 헤이트였는데 이제는 공적이고 국가적인 수준에서,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본의 정치적인 불균형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우익 세력을 동원하는, 우익 세력의 의제를 동원하는 게 집권하는데 가장 손쉬운 방법이고,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가령 지금 현재 제일조선인들이 주권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에 상당한 피해를 받을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환기를 하고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다음 최봉태 변호사님, 제가 좀 가다 여쭤보고 싶은데요. 발언대로 나오시는 동안에 제가 좀 질의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쯔비시 중공업의 그 강제징용 피해자들 소송 대리인으로 참석하셨을 텐데, 그 5분의 그 원고 모두가 지금 돌아가신 상태이시겠네요. 예, 지금 시작할 때 6분인데 대부분 때는 5명인데 이제 5분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 어떤 영향을 주나요? 지금 상속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 유족들이 있기 때문에 유족들이 상관없습니다. 그 강제징용 그 대법원 판결까지 정말 긴 시간 들이고 이제 뭐 30일 날 판결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외교부, 법원, 행정처, 청와대 이 간의 그 재판 연기 혹은 재판 결과 뒤집기 이런 의혹들이 이렇게 쭉 불거지고 있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혹시 재판 진행 과정에서 어떤 느낌이나 인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 사건이 2012년도 5월 24일 날 대법원에서 성소 취재 파기환송 판결이 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다음 해에 이제 고등법원에서 승소 판결이 났거든요. 그럼 요 보통 통상적인 사건이라면은 파기져 가지고 고등법원에서 판결 나면 그거 다 선고를 합니다. 예. 근데 이제 그걸 갖다가 다시 재상고를 했는데, 그럼 저는 재상고를 했으면은 이게 새로운 정점이 다투지지 않는 이상은 이게 뭐 오래 가지 않을 거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5년 끌어서 이게 참 문제가 있구나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그 다른 이유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그냥 그 연기되고 이렇게 되는 상황을 말씀하시는 건데, 뭐 어떤 다른 세력들이나 뭐 누가 어떤 그 개입한 그 흔적 정황 이런 것들은 혹시 느끼거나 인지하신 것이 있으십니까? 그게 이제 대부분의 결의 중에 저희들이 이상하다고 좀 생각하는 것은, 이게 외교부의 의견서가 이게 지금 그 새로 이렇게 제출된 것을 보고 이게 좀 이상하다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외교부의 의견서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1, 2심에서 다 이렇게 문제가 된다는 건 나눠지는 것인데, 이게 지금 그 2011년도 5월 24일 판결이 대법원에서 나고 난 뒤에 나중에 뒤늦게 재상고돼가지고 외교부의 의견서가 이게 들어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이 재판을 하면서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외교부가 법을 참 무시합니다. 이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원에서 결정을 한다든지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내리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상권분립의 나라에서는 행정부가 따라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외교부가 이 한국의 헌법재판소 결정이라든지 대법원 판결을 갖다가 이행하지 않으니까 지금 일제 피해자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외교부가 이것을 주도적으로 이렇게 낸 걸 보고는 이거 외교부의 잘못된 버릇이 또 이게 지금 대법원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 걱정을 한 건 사실입니다.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요. 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면, 국가 간의 그 청구권 이런 것들과 개인 청구권 이 사이에서 지금 우리 법원 판결은 개인 청구권은 남아 있다 이렇게 이제 난 건데, 그 변호사님의 입장은 어떻게? 이 개인 청구권이 존속한다는 것은 한국 대법원의 판결뿐만 아니라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래? 법이 있고 상권분립의 나라에서는 이 피해자들의 청구권이 지금 현재도 존속한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법원에서 30일 날 판결이 나는데 마치 이게 청구권이 소멸된 것이 판결 나면은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하고도 어긋나기 때문에 국제적인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 청구권이 살아있다는 것은 지금 양국 사법부가 동일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이게 빨리 이행이 되도록 하는 게 이제 우리 외교부의 과제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